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등국민 취급을 당하거나 학살당하고 했을 때 이것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CIA가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푸틴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대한 꿈 여기에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좀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이 침공의 어떤 이유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왜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유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 이 우크라이나를 보자면요, 지정학적으로 워낙 그러니까 요 말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예전에 냉전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책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원래 이게 폴란드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그 당시 미국의 브레인으로서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을 짜왔는데 그때 그리고 냉전이 결국은 끝났죠. 소련이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썼던 책이 이 그랜드 체스보드인가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세계 전략을 논의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놓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의 어떤 피봇, 어떤 회전축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가져야만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잃게 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짧은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가 큰 나라라고 하지만 이 우랄 산맥 동쪽을 제하면 이게 유럽 러시아라고 하죠. 유럽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큰 나라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이 서부는 이 곡창지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밀이 생산되는 곳이고 이 동부는 아주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시설이 있어서 이것이 옛날 소련 시절부터 상당히 중요한 공장지대였어요. 이게 참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스탈린이 1929년에 집권을 한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소련을 아주 급격하게 공업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이 공장을 세웠던 곳이 우크라이나 동부였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본토보다 더 많은 재원을 몰아줘가지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공장을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만큼 이 석탄 자원이라든지 천연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곳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지만 평양을 다른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땅 내지는 우리 민족의 어떤 중요한 기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평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인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정을 해서 어느 순간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아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일본도 될 수 있고 이 북한을 자기 영토로 선언하고 차지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그걸 용납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민족의 발상지고 예전에 고구려도 그렇고 고조선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은 러시아의 중심지가 모스크바이지만 원래 그 러시아인들은 동슬라브인이었고 네. 동슬라브인의 발상지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그 키예프 키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나의 그 나는 러시아인이다. 나는 동슬라브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키예프를 쉽게 말하면 서방 쪽에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충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떤 그 러시아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죠. 네. 또한 뭐 아까도 그 브레인스키 말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없이는 러시아는 제국이 아니다고 했을 때 달리 말하면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 세력권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달리 말하면 러시아의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떼어놓기만 하면 러시아의 힘은 그야말로 급전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텐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모스크바의 위정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뭐랄까 위기로 다가오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체르노빌 예. 그 핵발전소도 우크라이나, 그렇죠. 이번에 자포리자 예. 이쪽도 그렇고 뭔가 산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크게 있었나?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언뜻 드네요. 예. 1930년대에 그러니까 소련 전체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에서 공업화를 할 때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요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바스에 있는 석탄도 많이 이용하지만 요 드니프로강에 이 수력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게 1930년대 중엽에 완공이 되는데 그 드니프로 페트롭스키 그 수력 발전소가 유럽에서 가장 큰 발전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발전소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발전소였는데 그렇게 큰 발전소를 세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동부에 있는 산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그 기반 시설이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폴란드가 됐든 뭐 이런 그 동유럽 국가들 예. 이쪽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가만히 두고 보면서 예. 왜 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 여기는 처음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예. 뭐냐? 예.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동슬라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슬라브인들이 보통 그 동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인데 요 정착한 위치에 따라서 남슬라브인, 서슬라브인, 동슬라비로 나눠집니다. 네. 그 남슬라브인은 쉽게 말하면 옛날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했던 나라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그 서슬라브인은 폴란드, 체코이거든요. 동슬라브인은 크게 보면 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그다음에 오늘날 러시아,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이죠. 그런데 아마 옛날 분들은 아마 그 학교에서 지리 공부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러시아, 그다음에 소러시아, 백러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백러시아가 오늘날의 그 벨라루스고, 그러니까 소러시아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따지면 다 백러시아, 소러시아, 대러시아 다 러시아란 말이 들어가는데 러시아란 말의 그 기원이 루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말은 동슬라브인이 세웠던 최초의 국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오늘날 새 민족이 나온 것인데 러시아 사람들 특히 오늘날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련 시절에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국가들이 여럿 있는데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루마니아, 헝가리들은 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민족으로 따지자면 동슬라비인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쪽 그 나라들이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하고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볼 때는 아마 우리 동슬라비인이 아닌데 뭐 그쪽에 우리가 뭐 간섭하는 것이 사실은 뭐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 그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요 나라는 결국은 동슬라비인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당히 그 가깝게 살았고 결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같은 정치체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섞여 살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독립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그러니까 대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이 그 뭐랄까요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결국 이제 특히 2010년 넘어와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이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세력과 엄청나게 갈등을 겪었고 내전 상태에 있으면서 한 UN 보고에 따르면 강경 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에게 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 10,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수백만 명 단위로 있는데 이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해서 뭐 사실은 이등 국민 취급을 당하거나 아니면 학살당하고 했을 때 이것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모스크바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소련의 해체는 그 지정학적 재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그 분석을 해보면요, 그것은 러시아의 힘을 뻗치겠다, 다시 제국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련 시절에 그 있었던 이 공화국들, 그러니까 러시아 공화국을 그 제외한 나머지 공화국들의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예, 이들이 사실은 그 분단되고 분리게 되면서 그쪽에서 엄청난 그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의 지정학적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인데 이곳이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분리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방의 지원을 받는 민족주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하면은 푸틴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나의 형제자매, 나의 사촌, 나의 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냥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푸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그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루스키 미르 말이 그러니까 루스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인들이 정착한 그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2014년에 야누코비치 하야 사건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미국의 CIA가 개입했다라고 이제 푸틴은 확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정세에 미치는 영향, 푸틴의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 예, 2013년부터 14년 그 겨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뭐랄까 엄청난 경제 그 파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집권한 대통령이 바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사실은 뭐 아주 골수 친러시아 성향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경제 위기를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이 서방 측 그 EU의 경제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EU가 사실은 상당히 매몰차게 그 까다로운 조건을 걸면서 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사람이 푸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더 밀착하고 가까워지면 우리가 그 러시아가
아주 그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1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국제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따져보니까 러시아랑 손잡는 게 훨씬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서부였습니다. 서부에서 친서방성에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러시아랑 밀착하는 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조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EU, 나토 가입 절차를 잠시 유예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쟁점이 돼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죠. 그래서 키우시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정부의 그 진압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러면 그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반대하고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뭐랄까 평범한 시민 그리고 또 가장 그 서구적인 자유주의자부터 시작을 해서 푸틴 대통령이 네오나치라고 일컫는 세력까지 이제 쫙 펼쳐져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시위가 결국 유혈 사태로 번져 나갔는데 푸틴 대통령은 결국 그것을 이제 네오나치의 준동, 네오나치가 결국은 평화 시위를 유혈 사태로 몰아나가서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를 피해 물들게 해서 결국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견디다 못해서 야반 도주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럼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많이 논란이 있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한 인물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 키이우 시민들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맞서서 시위를 할 때 한 그 중년 여인이 이 빵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시위대에게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분이 아주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빅토리아 눌런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국무부의 소속 직원이었을 텐데 아주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사실 실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대외 정책을 펼 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누구와 접촉을 하고 누구와 제휴할 것인가를 거의 입안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빅토리아 눌런드가 바로 이제 그 키이우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 장면을 보는 순간 푸틴 대통령은 이건 분명히 미국의 농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눌런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항상 폭동, 봉기, 반란, 혁명,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중동 어느 나라에 나타나면 그쪽 지역에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나타나면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빅토리아 눌런드가 그 키우에 나타났을 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빅토리아 눌런드가 뭐랄까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녹취가 됐어요. 그래서 네. BBC 방송국에서 그것을 공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미국 뜻대로 그 우크라이나를 요리하고 싶은데 그때 그 유럽 국가들이 좀 제동을 걸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 유럽 국가들에게 아주 뭐 이렇게 F 워드를 써가면서 그 쌍욕을 해가면서 그쪽 그 EU 국가를 욕하는 것 그리고 저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그 몰락을 한 다음에 새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 정부를 만들 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빅토리아 눌런드하고 당시 미국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하고 야권 지도자가 만나서 당신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치인을 보고 당신은 너무 그 강경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당신이 총리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당신은 빠져라. 내정 간섭을 했네. 예, 그리고 당신은 미국에서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어떤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신이 뭐랄까 쉽게 말하면은 뭐랄까 경제를 담당하라. 그리고 당신은 총리라 이런 식으로 다 조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냉전 시대에 늘 해왔던 대로 미국의 CIA가 우크라이나에 개입,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뭐 밝혀지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놓고 보면 결국은 빅토리아 눌런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세력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미국에 가장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건 미국의 대리전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았었잖아요. 예, 여기서 다 근거한 거라고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러시아 하면은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말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침투하면서 약간 뭐 조롱을 좀 처음에는 삼았었죠. 뭐 탱크에 예. 뭐 박스가 붙어져 있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강대국인 러시아와 이렇게 그래도 오랫동안 맞짱을 뜰 수 있었던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의 군사력을 놓고 볼 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저 나름대로는 19세기와 20세기와 21세기의 러시아 군대를 좀 공부를 하는데 옛날 그 권투로 치자면요. 슬로우 스타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체급도 있고 나름대로는 어떤 그 테크닉도 있는데 이 발동이 좀 걸리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요. 러시아가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상당히 그 악전고투란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개전 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민족주의 내지는 애국심이 들끓어 오르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저 침공군을 물리치자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 앞장에 서 있던 사람이 그 젤렌스키였고 수도를 버리지 않고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투지를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 좀 그 살펴놓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놓고 보자면 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에 비해서 그 좀 약하다 뿐이지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그렇게 그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워낙 그 큰 나라이고요. 인구도 그 4,500만으로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나 영국군에 비해서도 사실은 군대 규모가 뒤처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덩치만 크다고 해서 효율적인 군대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뭐 부정부패라든지 비효율성이 분명히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본적으로 큰 군대였고 거기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2010년 전후에서 죄송합니다. 2014년에 결국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그 야반 도주하고 그 다음부터 서방 친화적인 정권이 계속 들어섰거든요. 그때 미국과 나토의 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뜯어고쳤다고 할까요? 체질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소비에트 교리에 입각한 군대에서 나토나 미국의 교리에 입각한 군대로 많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쉽게 말하면 전쟁 2022년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은 나름대로는 규모가 있는 군대였고 그리고 2014년부터 거의 7, 8년 동안 미국과 나토의 지도를 받으면서 군사력을 계속 키워왔던 군대이기 때문에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는 3일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틀어진 이유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근데 그 3일 지금도 그 많은 곳에서 3일 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워낙 허당이고 허접한 군대가 돼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물리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게 뭐 안 되고 4년 동안 질질 끌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좀 뭐랄까요?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푸틴이라든지 전쟁 지도부가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그 제압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방 언론에서 말은 하는데 떡 부러지게 뭐 푸틴이 어느 공식석상에서 아니면 어떤 측근이 어떤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우리 러시아는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분명 그 푸틴이라든지 그 러시아군 지도부가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그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지는 사실 이것은 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단순한 침략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과거의 매듭들이 예.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복잡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잡한 축에 드는 전쟁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 세계 경제 가만히 있는 나라들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그 경기 변동에서 직격탄을 받지 않아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지금 그 유럽의 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은 난방비 걱정에 그렇죠. 아주 뭐 사실은 그 나라들의 서민들은 뭐 옛날부터 좀 힘들었지만 더더욱 더 이 겨울을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그런 뭐랄까요, 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뭐랄까 직접적인 여파 속일 텐데 이것은 진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적게는 유럽 전체의 전쟁이고 크게는 이 서방 세계 전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이란에서 일어난 그 시민 혁명, 그 시위대 불만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헤즈볼라니 뭐 이런 데다가 그 엄청난 우리 세금을 다 나눠줘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도 큰 불만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서방 유럽 국가들도 국민들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그 냉전 시대를 살아왔고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면 30년 동안 또 살아왔는데 제 머릿속에서 유럽의 정치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 보수 정당 그다음에 그 진보 정당이 그 양당제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든지 아니면은 이 아주 강력한 중도 정당이 있어서 그 정치 구조가 아주 그 안정되게 이끌어오면서 발전을 구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기존의 정당들이 사실은 거의 다 무력화됐고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힘을 늘려서 사실은 영국 대혁당도 사실은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정당이고 독일 대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과연 그 르팽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극우 정권이 과연 프랑스의 아주 탄탄한 공화주의 전통을 깨트리고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영국도 영국 개혁당이 사실은 득세할 가능성이 커지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 대한당이 기존의 뭐 기민당, 삼인당 뭐 이런 연립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할 가능성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면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